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의 이하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나도 해보자.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 이해하기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 블루오션보다 레드오션처럼 이제 많이 쓰는 서비스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쓰는 서비스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도 빅데이터 얘기는 굉장히 좀 많았죠. 빅데이터가 이제 뭐 해도 빅데이터, 그래 빅데이터 얘기가 많았지만 이제 빅데이터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서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한번 이해해보고 과연 어떤 것들이 클라우드냐, 어떤 것들이 빅데이터냐는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 모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 때, 클라우드 개발할 때 관련된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빅데이터에 관련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정도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예전에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그 관련돼서 그 개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구축했고 이제 최근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발했었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상이라고 보면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쓰는 기술이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쓰는 기술인데 비용을 지불한다. 온라인 상으로 쓰는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 서버를 구매해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비스 전망입니다. 서비스 전망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그 표처럼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기사도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점점 도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전환을 따라서 뭐 새로운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그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그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제 클라우드의 기준은 파스, 이아스, 사스, 카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들이 많지 않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 그런 용어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는 이제 이아스 그다음에 파스, 사스 한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카스까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래서 이아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면 내가 흔히 보시면은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윈도우를 클라우드 상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VDI 뭐 그런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서버 상태를 예전에 물리적인 서버가 갖고 있다가 그 물리적인 서버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뒤에서 장단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프라 리소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내가 따로 그 전산실이나 그런 걸 운영하지 않고 그런 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하고 파스가 있는데 카스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고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근데 카스랑 파스랑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상으로 보시면은 뭐 하드웨어나 리소스를 뭐 배포하고 컨테이너 기본 리소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즘 컨테이너가 얘기가 많아지는데 컨테이너랑 비슷한 의미로 도커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도커라는 회사가 컨테이너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걸 도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체 큰 의미로 따지면은 비슷한 얘기고요. 세분하게 따지면 약간 다른 의미긴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나 도커나 어쨌든 전체적인 큰 의미로 보면 비슷한 의미다. 그래서 나는 컨테이너, 도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러시면 이게 클라우드상에 들어가는 그런 비슷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얘기가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 파운더리나 뭐 파스타나 아니면 케이파스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없애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자체를 생성하고 없애고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랑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테이너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제공해 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gmail이라든가 MS365 그런 서비스들을 보실 때 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그 정보화 담당자로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뭐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우리는 클라우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우리는 그 크게 보시면은 그 IaaS 그 VM에다 그냥 생성을 할지 아니면은 카스나 파스처럼 컨테이너 위에서 그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도입을 할지 그런 거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세분화해서 더 나오긴 있는데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예전에 있던 온프라미스 방식, 온프라미스라고 하면 예전에 하드웨어 장비.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우리는 서버를 사가지고 이 서버에다가 서버에다가 와스 같은 거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맨 왼쪽에는 물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 오른쪽엔 맨 왼쪽 걸 빼고 나머지는 약간 클라우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 많이 얘기하는 뭐 서버리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서버리스라고 하기에는 이제 공공 쪽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쓰실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물론 쓸 수도 있긴 있지만 원래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웹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서비스라고 하면 무슨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웹상에서 뭔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점하고 단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아스의 장점은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아까 전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이게 장점 단점은 약간 클라우드에 도입하는 장점하고 단점하고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전환하는 경우하고 시스템이 없는데 신규 도입하는 경우하고는 장단점이 많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신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 서버를 먼저 사야 되죠. 물리 서버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억 단위의 그 물리 서버를 사가지고 그 물리 서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일단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왜냐하면 월 단위로 돈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세 같은 개념이죠. 월세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래서 서버를 많이 사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버를 10억에 샀으면 점점 금액이 떨어져서 나중에 유지 비용은 되게 좀 적게 드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월세는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초기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나 이미 서버도 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클라우드 전환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유지 비용이 막 10만 원이야. 근데 클라우드 전환하니까 월 20만 원씩 내래. 초기 비용이 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내가 기존에 있는 초창기에 있는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이렇게 물리 서버가 다 있고 전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나가는 비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입이나 모든 시스템들은 다 비용이 가장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많이 쓰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리 서버를 사도 되고 클라우드를 도입해도 되고 우리 비용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어디나 비용을 되게 적게 들고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먼저 측면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초기 자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초기 자본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이제 이아스의 단점은 이제 V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나 리눅스만 그대로 가상화해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도 그 안에 있는 뭐 와스라든가 웹서버라든가 그 구성을 직접 해야 되고요. 직접 해야 돼서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측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유지 보수 측면에서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화 담당자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유지 보수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업체 통해서 하시겠죠. 업체 통해서 하시지만 그런 장애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때 그럼 업체도 직접 와스를 만드는 업체가 직접 유지 보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스나 그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와스 업체를 불러서 해결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오래 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스랑 파스를 이제 묶어서 설명드리면 컨테이너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서버를 여러 개 쪽에서 많이 배포하기 용이하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더 설명드리겠지만 MSA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우리는 여러 개의 서버를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도 간소화해서 뭐 좁게 배포하니까 간소화해서 배포할 수 있고 뭐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런 것도 좀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공급업체죠. 공급업체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카스나 파스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약간 종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자체나 그런 공공기관은 그럴 리는 많이 없겠지만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AWS 서비스를 써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WS 쓰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 근데 요즘 구글이 좀 싸대. 구글을 옮기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한 번에 쉽게 싹 옮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스나 파스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제공 업체가 많은 서비스들을 좀 더 쉽게 제공해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그 같은 경우에도 AWS 쓰는 뭐 로그 와치나 뭐 그런 걸 봐서 AWS 쓰는 로그 서비스를 썼는데 구글이나 MS에 있는 애저로 옮겨야 돼. 애저에서 쓰는 로그 서비스는 AWS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옮기려고 생각보다 이런 종속성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 A 있는 클라우드 썼다가 B 클라우드로 쉽게 옮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또 많이 나오죠. 멀티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 서비스를 쓰시면 A 클라우드도 쓰고 B 클라우드도 쓰고 C 클라우드 모두 써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옮길 수 있지만 또 이게 비용 문제가 있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비용이 좀 더 어떤 특정 회사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비용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또 약간 비용으로 또 지불될 수 있지만 비용 문제나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거 이제 민간 서비스를 거의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그런 걸 사스 서비스로 거의 이용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스 서비스의 장점은 뭐 설치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메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쓸 때 브라우저에서 그냥 지메일 써가지고 그냥 접속하잖아요. 그래서 뭐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점은 이미 다 완성돼 있다. 브라우저나 그런 걸 통해서는 그냥 접속하면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걸 다 공급업체에 다 맡겨주는 거죠. 지메일은 구글에서 해주는 거고 네이버 메일은 네이버에서 해주는 거고 다음 메일은 다음에서 다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이나 그런 거 맞춤 서비스나 그런 거 하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이랑 클라우드 베이스 개발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개발은 VM이나 그런 걸 따라서 개발하는 반복론이라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최대한 많이 쓰는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MSA나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만 클라우드로 뭐 도입한다, 그리고 MSA를 도입한다, 그러면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통합 환경, 컨테이너 NG, 뭐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오면 쿠버네티스나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 이용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거를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뭐 코어 DNS나 프로메테스나 쿠버네티스나 플론터디 등등등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제품을 이용한 상용 솔루션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죠. 사용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보시는 게 이게 모노릭하고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돼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요즘 많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MSA. 우리는 서비스를 여러 개 쪼갤 거야. 대부분 이제 맨 뒤에 뭐 또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기존의 서비스는 대부분 왼쪽이었죠. 모노릭. 한 서버로 다 하는 거죠. 장점은 한 서버라는 건 개발도 간단하고 배포도 간단하고 확장도 간단하죠. 왜냐하면 모든 거 서버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면 돌수록 되게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조그만 걸 바꾸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새로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 부분 배포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부분 배포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단점은 내가 예를 들어서 JSP 같은 거 화면 좀 바꿀 거야. 그럼 부분 배포하면 JSP 파일만 배포하면 되죠. 근데 여기의 단점은 부분 배포가 하면 굉장히 좋고 적용이 좋지만 그 소스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스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럼 뭐 뒤에서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소스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전환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서버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우리는 JSP 썼는데 뭐 리렉트나 새로운 UI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새로운 UI를 하려면 전체적 UI를 다 바꿔야 돼.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눠서 쓸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각 개별 DB를 갖고 있습니다. 개별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DB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 A 서비스는 자바로 개발할 거고요, B 서비스는 파이썬을 개발할 거고, 뭐 C 서비스는 고를 개발할 거예요.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다양한 기술 스택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A 서비스가 장애 났어. 그래도 B 서비스나 C 서비스는 잘 돌아가. 그렇지만 장애의 격리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존에 왼쪽에 있는 모노릭은 서버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한 개 서버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는 여러 개 서버잖아요. 그래서 분산 환경입니다. 분산 환경일수록 복잡하죠. 그럼 분산 환경 복잡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왼쪽에 옛날에 한 개는 배포를 한 번 했지만 여기는 배포를 여러 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메모리, 많은 코어를,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노릭 아키텍처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세 번에 말씀드리면 왼쪽에처럼 이제 뭐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럴 때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짧게 시작할 수 있죠. 짧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에 다 컴파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컴파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나 그런 것도 서버 서버가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그 테스트나 그런 것도 좀 쉬운데, MSA나 그런 분산 환경이나 자꾸 나오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단점들, 아래나 여기 외에는 단점들. 한 개의 서버가 오래되면 덩치가 커지고 그 덩치가 커지는 것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운영을 좀 해봤지만 제가 했던 운영은 건설 쪽 시스템을 한 10년 정도 된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자가 한 3명,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럼 운영자는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다 보면 파악하기 힘들고, 이건 어떤 걸 일단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제가 있던 건설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렸지만
그 사내의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이 있어요. 업무 시스템이 한 10년, 2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운영자들이 되게 여러 명이 바뀌고 운영자들이 막 서너 명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그런 그 기술 스택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건설에 있는 시스템도 그 플러시라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을 썼는데 나중에 그 전면 재개발했죠. 했긴 했지만 그 시스템을 거의 10년 정도 썼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스택을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래시 너무 오래됐으니까 HTML 기반이나 JSP로 바꾸고 싶다. 그 UI를 다 바꿔야 돼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나 그런 걸 났을 때 이거 하나 장애 나면 다 장애 나는 거죠. 그런 장애의 그런 문제도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분산 환경은 존재했고 70년대부터 아마 분산 환경이라는 게 존재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에 있는 환경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많이 적용을 좀 못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서버도 많이 서버 스펙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민첩성, 뭐 혁신성, 확장성, 유지 보수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첩성, 빨리 개발할 수 있죠.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장애가 나도 다른 쪽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보시는 뭐 위험 분석 같은 요 서버를 배포할 거야. 그럼 서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배포하면 다른 쪽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분산 환경의 가장 큰 배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중단 배포죠. 무중단 배포가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서비스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모노릭 서버는 무중단 배포가 안 되냐? 되죠. 모노릭 서버도 무중단 배포가 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딱 그건 아니지만 무중단 배포를 하려면 서버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물리 서버 하나였잖아요. 무중단 배포하려면 물리 서버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우리 서비스는 이전 물리 서버 하나만 써도 되는데 무중단 배포에서 물리 서버 두 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분산 환경, 뭐 이아스라든가 파스나 카스 그런 걸 쓰게 되면 한 서버에 가상화로 해서 여러 개의 그 서비스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무중단으로 자동으로 배포하기 되게 용이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인데 이 확장 같은 거는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확장하면 되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 내가 많은 트래픽이 왔을 때 여러 개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이런 그 환경을 봤을 때 좀 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SA나 분산 환경이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달의 민족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우리는 단순한 환경 모노릭에서 MSA로 전환했다. 그 전환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분산 환경 MSA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그때 무슨 그 컨퍼런스나 그런 데서 제가 본 자료가 뭐였냐면 발표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MSA로 갔다. 왜 그러냐면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치킨 쿠폰 행사를 했대요. 치킨 쿠폰 행사를 해서 쫙 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잖아요. 쿠폰이 오니까. 근데 서버가 죽었대요. 그래서 프론트 서버가 죽어서 프론트 서버를 AWS인가 그걸로 배포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늘렸대요. 그러니까 프론트 서버는 해결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했더니 백엔드 서버가 죽었대요. 백엔드 서버도 딱 많이 늘렸어요. 백엔드 서버 늘려서 자기네들 서비스는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결제하는 서비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모노릭 서버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분산 환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MSA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노릭 서버가 나빠요. 무조건 MSA가 좋아요. 서버가 많은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노릭 서버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환경 MSA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그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미나가 있었냐면 그 무조건 MSA로 가야 된다는 그 서비스를 막 여러 개 나눴어요. 하나의 모노릭 서버를 여러 개 서비스 나눴을 때
무조건 나누라고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간에 그런 참조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 서비스는 B 서비스를 참조하고 B 서비스는 C 서비스 참조하고 C 서비스는 A 서비스 참조하는 거예요. 순환 참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순환 참조 이루어져서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잘 만든 모노릭 서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건 좋은데 클라우드에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클라우드를 전환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서버를 10개로 만들어야지, 서버를 100개로 만들어야지, 많이 쪼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쪼개는지 어떤 그런 구성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지, 우리는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할 거야, 우리는 MS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서비스를 지금은 하나였지만 서비스 서버를 한 20개 정도 나눌 거야, 우리는 잘 만들었어, 클라우드야 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제 도전 과제라고 돼 있는데, 이제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분산 환경에 어떤 많은 그 장점을 아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산 환경이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겁니다. 서버가 분산돼 있잖아요. 아무리 가상화로 이루어졌지만 가상화에서도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상을 올려가지고 메모리상에 왔다 갔다 하면 네트워크상으로 왔다 갔다 데이터가 움직일 일이 많이 없죠. 서버 내에서는. 이게 서버가 여러 개 나눠지면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란 건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 없음. 로컬 같은 모노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지연이 없죠. 하지만 분산 환경으로 가면 네트워크 지연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지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서비스가 B 서비스 호출했는데 호출이 안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한 대폭이 되는데, 한쪽 서비스로 많이 늘어나면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로그인하는 서비스, 아침 9시 되면 사람들이 모두 로그인해서 저희 서비스를 가는데 로그인이 잘 안 돼요. 그럼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늘려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환경들, 트래픽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러 개 나눠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들을 써서 그런 걸 구현해 가지고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변하지 않는 토폴로지, 함량의 관리자 돼 있는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버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개였다가 서비스를 한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눴지만 유지보수하는 건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지보수로 100만 원을 들어서 한 명이 개발했어. 한 명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신규 개발해서 서비스를 10개 늘렸어요. 그러면 한 명이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서비스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일단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나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보시면 서비스가 많아지고 기존에 했던 서비스를 외부로 통해서 볼 때는 똑같죠. 이제 화면 좀 바뀌었어. 근데 프로세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 프로세서, 신규 도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그럼 유지보수 비용도 비슷하게 책정을 하실 거죠. 책정하시는데 그럼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사람 수로 많은 서버를, 많은 서비스들을 관리하려면 더 복잡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명이 모두 관리하기보다는 좀 여러 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좀 나누려고 하시다 보면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것도 좀 더 고려해서 이번에 뭐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제값에 새로 만들 거야. 그럼 유지보수나 그런 것도 좀 더 추가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하시고 그런 유지보수 그런 업체나 그런 인원들을 좀 더 늘려보시는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도 늘어나야 된다. 한 명이 여러 개 관리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도 다 네트워크 얘기거든요. 네트워크 전송 비용 같은 경우도 뭐 SOAP, XML, JSON 같은 바이너리 프로토콜, 이것 좀 여러 가지의 그 전송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과 디버깅, 로그 처리 이렇게 나온 것도 예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가 하나예요. 로그가 하나 생기겠죠. 근데 서비스가 10개예요. 그럼 로그가 10개 생기겠죠. 로그가 10개 생기면 뭐 해야 될까요? 로그를 다 한쪽으로 모아야죠. 모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걸 해결해야 돼. 예전에는 서버가 하나였잖아요. 그럼 여기 디버깅 뭐 해가지고 하나 서버에 어떤 로직이 잘못된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서비스가 10개로 똑같 정해지면 A 서비스의 문제가 B 서비스로 전파되고 B 서비스의 문제가 C 서비스로 전파됐어. 그러면 3개의 서비스를 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트랜잭션이라는 그런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개의 서비스 로그나 그런 서비스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다 모아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그런 걸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면 많은 그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고도화되고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도 고도화됐지만 분산의 환경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 분산 환경을 처리하기 위해는 많은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술들이 있고 고도화됐지만 그런 거를 쉽게 전환하기에는 간단하진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환경을 다 구성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돼야지, 그런 구성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사항입니다. 이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은가라고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생산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복잡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모노릭이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돼 있는 게 처음에는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가 복잡도가 올라가면 그 생산성이 좀 올라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단순해.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냥 화면만 몇 개 보여주고 끝날 거야. 그러면은 모노릭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게 단순하고 할 게 많이 없으면 모노릭 서버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고 우리 서비스는 굉장히 복잡해.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덩치가 너무 커. 그러면 서비스를 좀 쪼개서 나눠지는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마틴 파울러가 가장 중요한 건 복잡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거야. 그럼 기존의 서비스를 MSA로 바꿔볼까? 라고 고민하시면 그런 시스템의 복잡도를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건 MSA로 바꾸고 이건 다시 재개발해서 바꾸는 거고, 아니면 기존의 서비스는 그냥 써야지, 그냥 그대로 옮겨야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고민하실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성숙도 모델인데요. 이 성숙도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 그 0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비스가, 우리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레벨 0부터 3번까지 돼 있는지 한번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는 서비스들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벨 0은 예전 방식이니까 모노릭 서버에다가 그 물리 서버에다가 그냥 모니터링도 모니터링도 VM이나 그 물리 서버에 나오는 게 모니터링, CPU나 메모리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프로세서 워터풀. 그리고 좀 올라가면은 이제 가상화로 이제 아까 전에 보는 이아스죠. VM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앱이나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DB 같은 경우에서 좀 이제 그 가벼운 DB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서비스 관련된 그런 걸 통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넘어가고,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되고 있으면 이제 인프라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넘어가고, APM에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CI/CD 그 지속 통합, 지속 배포죠. 내가 소스를 올리면 바로 통합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산 환경이나 그런 클라우드 상의 DB를 쓰는 거고, 폴리글랏이라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개발 언어도 여러 가지 개발 언어를 아까 말씀드린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고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들어가면 이제 그 인프라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바뀌는 거고, 로그도 다 수집해 가지고 다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냥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데브옵스 해서, 데브옵스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한다 라고 돼 있는데, 데브옵스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데브옵스 원래 문화죠. 문화인데, 예전에 그 데브옵스를 만드신 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그 기사에 본 적이 있거든요. 데브옵스에서 성공한 점은 데브옵스를 그 용어를 알렸다. 데브옵스는 요즘
IT 하시는 분들이나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데브옵스 용어는 알렸지만 문화나 그런 거에서는 그런 적용 그런 거 많이 그런 걸 적용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굉장히 좋은 문화지만 쉽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CI/CD나 그런 것들을 데브옵스 그 툴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이거를 비슷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메모리 산정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 분산 환경이잖아요. 분산 환경의 컨테이너 환경을 보시면 이게 요즘에 뭐 구글, 애저, AW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예를 들어서 내가 1기가 메모리를 쓸 거야. 1기가 VM을 받았어. 1기가짜리 그 VM 서버를 받아서 그럼 1기가 다 쓸 수 있느냐? 다 못 쓴다. 이제 컨테이너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쿠버네티스나 그런 거 쓰게 되면 그거보다는 70에서 한 80% 정도 메모리가 줄어든다. 그 얘기 뭐냐면 내 컨테이너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필요하냐? 이 보시면 기본 OS도 쓸 거고 컨테이너 관리하는 것도 쓸 거고 메모리가 그 OM에서 메모리가 많아지면은 그 서비스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하려면 내 메모리 쓸 수 있는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4기가를 썼어.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 서버를 10개 정도 만들 거야. 서비스를 10개를 만들면 그대로 이거는 기존 거 4기가 썼으니까 똑같이 4기가 쓰면 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간단한 여기 그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쓸 때 어떤 기술 스택을 써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적어는 놨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여기 보시면 뭐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뭐 엔서블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용어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많이 썼던 거는 뭐 뷰 그 다음에 엔서블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뭐 유레카 etcd 뭐 그런 거 정도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레거시 기존의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 대부분 이거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호스트, 리프트 앤 시프트 들어서 그대로 넘기는 거죠. 기존에 있던 물리서버가 있어요. 이 물리서버에 있는 그 스택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VM을 만들고 거기다 다 옮기겠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호스트나 리프트 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 기반으로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긴 있지만 그대로 들어서 옮기려면 완전 수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의 서비스가 약간 최신의 기술들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그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리프트 앤 시프트보다 리플랫폼을 많이 하거든요. 리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래된 시스템은 DB라든가 와스라든가 뭐 자바 버전이라든가 대부분 자바 베이스니까 그런 버전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와스 버전도 좀 올리고 자바 버전도 좀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려면 굉장히 그 최신의 그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대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좀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버전들이 다 2월 되잖아요. 2월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와스가 계약이 만료됐어. 이게 더 이상 판매도 안 돼. 서비스도 안 돼.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어. 그럼 버전 올려야겠죠. 그래서 그 버전 올리는 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버전 올리면 그 리프트 시프트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것도 수정사항이 좀 많거든요. 이거저거. 왜냐하면 네트워크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DB를 다 통합해서 전환을 했대요. 오라클 큰 뭐 엑사데이터 해가지고 오라클 되게 큰 통 물리 서버를 사가지고 기존에 있던 오라클의 여러 가지 있는 오라클 버전 하나 다 옮겼대요. 옮기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대요. 왜냐면 그런 오라클 같은 그런 그 DBM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쓴 건데 옮기고 나니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 알고 보니까 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컬럼 같은 것도 안복호 하는데 안복호 모듈에 암호 같은 게 여기 있었더라. 근데 그거를 그 운영자들 여러 번 바꾸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많은 상황들이 생기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IP도 바뀔 거고 관련돼 있는 뭐 웹서버나 그런 것도 다 바뀔 거기 때문에 환경들이 많이 바뀌면 어쨌든 많은 그런 그 에러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나서 리플랫폼 와스라든가 OS라든가 그 버전들을 바뀌면 할 일들이 더 많겠죠. 예, 더 많아지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빅뱅 방식 한 번에 다 바꾸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 바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노릭 서버를 MSA나 그런 걸로 다 전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완전 새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사항도 뭐 발생될 수 있겠지만 이건 단기간에 할 수는 없겠죠. 예,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프트 앤 시프트 리플랫폼을 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와스 같은 걸 변경할 때 우리는 되게 와스가 오래됐어 바꿔야 돼. 와스를 기존에 있던 제품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전환하는 프로젝트 했을 때 한 10년 된 플랜된 서비스였어요. 운영자도 한 3-4번 바뀌었어요. 운영자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는 형상 관리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형상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스를 다 그대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 돌려봤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관리 있는 걸 받아가지고 봤는데도 로그인이 안 돼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던 서버에 실제 운영되어 있는 소스를 디컴파일해서 클래스를 다 자바로 바꿔서 로직을 봤더니 실제로 형상 관리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형상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형상 관리 부분 배포라면 형상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것처럼 클래스 바꿔가지고 클래스 한번 바꾼다. 쉽죠, 좋죠, 간단하죠. 하지만 그거를 바꿀 때 형상 관리 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고 빨리 급하다고 반영해줬어. 그리고 깜빡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상 관리는 계속 예전 소스가 있고 실제 운영 서버에만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발 서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개발 서버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형상 관리 소스, 개발 서버 소스, 운영 소스 다 달라요. 그러면 오래되는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운영자가 계속 운영했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여기다 반영됐고 했는데 운영자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CI/CD 그런 것처럼 어떤 거냐면 이거를 제약을 둬야 돼요. 어떻게 제약을 두냐면 이 소스는 형상 관리에 넣지 않으면 배포를 할 수가 없어요. 좀 프로세스를 제약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편하다고 급하다고 바로 서버에 반영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제가 했던 프로젝트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오래됐으니까 운영자는 잘 몰라요. 아키텍처 있는 거 문서도 없어.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다 뒤져서 까서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스템 전환했던 4개 정도의 서비스가 3개는 전환했고 1개는 전환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예전에 EJB 기반의 와스를 다른 와스를 전환했거든요. 전환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소스 까고 뭐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전문가 분들 다른 회사 내에 있는 분들한테 막 문의를 했어요. 그분들도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 단기간 리프트 앤 시프트잖아요. 리플랫폼이잖아요.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2달 내에 다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한 4개 정도 서비스를 그 기간 내에 전환을 다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계약 변경해서 그 서비스를 뺐습니다. 기간 내에 그걸 다 하려면 일단 무조건 바꾸면 안 돼요. 기존 서비스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 있죠. 오래된 서비스는 이 와스가 고장이 나면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 새로 계약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원래 다 같은 걸로 계약을 하죠. 우리는 뭐 A사에 있는 와스를 쓸 거면 A사 와스로 다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B사에 있는 와스를 썼다고 B사에 와스를 따로 계약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나 그런 걸 고려사항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막 1.4, 1.2 옛날 버전이야. 자바도 버전을 바꾸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된 서비스 이렇게 전환하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1.6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전환을 1.5, 1.6만 돼도 1.8이나 넘어갈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너무 오래된 1.2나 1.4나 그 버전은 그 자바 버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딱 바꾸면 자바 버전만 올린다고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그대로 들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고 돈만 많고 시간 많으면 다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단기간에 그 비용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스템을 이게 전환하시려면 그런 많은 그 에러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최신 시스템보다 오래된 시스템이 제가 보기엔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위험성이 많고 가장 위험한 시스템은 오래되고 잘 쓰지 않는 시스템들. 오래됐지만 잘 쓰는 시스템들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을 거니까 관리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오래되고 잘 쓰지 않는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한 두세 명 써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사람 일단 운영자가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딱 운영자도 한 시스템만 관리하는 게 여러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많이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산할 때는 두세 명만 붙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쉽게 옮기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 않고 오래된 시스템들을 전환할 생각을 하시면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보시면 빅데이터 등장. 빅데이터가 왜 등장했느냐? 인터넷이 들어왔죠. 데이터가 많아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기술은 점점 발전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아졌죠. 뭐 IoT 쉽게 말씀드리면 IoT 같은 게 휴대폰 IoT잖아요. IoT라고 할 수 있죠. 휴대폰, 뭐 CCTV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에서 모든 로그라든가 모든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NS도 있고요. 모이기 때문에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법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탈피하고자 빅데이터라는 게 한 201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텍스트, CSV 그런 텍스트 위주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뭐 이미지 아니면 그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과 비정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다 모아서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2010년대 때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 빅데이터는 옛날부터 되게 핫한 기술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빅데이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챗 GPT라는 그런 LLM 모델이라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나와서 많은 데이터를 뭐 몇 조 개의 뭐 파라미터를 쓰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어쨌든 분석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거죠. 모아야죠. 모으지 않으면 분석할 수 없죠.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은 안 되는 거죠. 앞에 데이터가 있어서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뭐 가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쉽게 뭐 많이 얘기하는 것도 빅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3뷰, 5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위에서 규모, 다양성, 속도가 3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5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규모도 증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4세대도 뭐 이렇게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뭐 이게 뭐 딱딱딱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1세대는 이제 온프라미스죠. 온프라미스 이제 물리 서버에다 장착하는 온프라미스라고 볼 수 있고요. 1세대에 있는 거에 나오는 게 하둡이라고 하는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그런 빅데이터 기술들이 나와서 대부분 1세대는 다 오픈 하둡, 오픈 하둡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하둡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둡의 선두주자는 클라우데라였죠. 클라우데라는 회사가 상용으로 하둡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상용을 쓰던 이제 오픈 하드에서 여러 가지 그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 쓸 때는 하드 엔지니어가 꼭 필요했고요. 일단 오픈 소스니까 라이센스는 들지 않았고요.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웬만하게 우리는 뭐 공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데는 우리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해서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하둡입니다. 하둡 기반. 오픈 하드를 썼던 뭐 클라우드를 하드를 썼던 기존에 다 하둡 기반으로 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장애 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프라미스 물리 서버에 들어가는 거니까 확정이나 그런 게 좀 어려웠죠. 확정이 더 어렵고 물리 서버에 들어가니까 자원 효율성이 그런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2세대가 나왔죠. 2세대는 매니지드 하둡 해가지고 이제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게서 사용 라이센스 이제 하둡을 상용화시켜서 만드는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같은 게 상용이잖아요. 상용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그런 게 가능하지만 라이센스나 그런 것 이제 모니터링이나 그것도 이제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도 해주고, 하지만 장애나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요. 마찬가지로 하둡 기반이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3세대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대두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둡 너무 비싸요. 상용 하둡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하둡과 비슷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해서 이제 뭐 스노플레이크나 데이터 브릭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회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설명드리면 뭐 오늘의 집이나 네이버라든가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표방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상에 컨테이너로 띄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띄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3세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용을 써도 되지만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 라이센스나 그런 걸 오픈소스 쓰게 되면 필요는 없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용이하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나 그런 거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이션 도구를 쓰기 때문에 장애 복구나 그거는 이 쿠버네티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장애 복구나 그런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필요 인력은 하둡 엔지니어가 아니고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쓰기 때문에 자원의 확장성이나 자원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자원의 확장성의 효율성 같은 경우에 효율성을 따지면 우리는 하둡으로 구축했어. 그럼 하둡만 써야 되죠. 다른 거 못 쓰죠. 근데 컨테이너 기반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썼어. 그럼 거기다가 우리는 이 일정 부분은 써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 만들 거고 일정 부분은 웹페이지를 올릴 거예요. 가능하죠.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을 보시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존 하둡은 가용성은 이제 엔지니어가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3세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넘어가면 쿠버네티스라는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 그냥 페일오버 그 컨테이너가 죽으면 자동으로 띄워주는 그런 가용성이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컴포넌트 목적에 맡겨서 얘는 무슨 노드, 무슨 서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니까 얘는 괜찮아, 이제 물리 서버만 넣어, 나머지는 그 가상화 시켜서 그 위에 쓸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유형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드 구성할 때 맨 리듀스라는 방식을 썼어야 됩니다. 하드는 그냥 맨 리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꼭 맨 리듀스 말고 하드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좀 쓸 거야 라고 좀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포나 통합 테스트나 그런 패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유로운 업그레이드 되고 각 모듈별로, 왜냐면 분산 환경이잖아요. 모듈별 테스트나 그런 것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패러다임 변함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하드 맥고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제 디펜던시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서 오픈 소스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온프라미스로 돼 있던 것들이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니지드 해가지고 인정.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를 그 하드 엔지니어가 없으면 너무 좀 관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쿠버네티스라는 이제 쿠버네티스만 좀 알고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런 인프라 관리나 그런 건 좀 더 용이하게 많이 쓸 수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히잡에서는 아직도 하드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미 기업들이 이제 무슨 기술 세미나나 무슨 발표회나 그런 걸 보시면 기존에 했던 걸 다 이제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탈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픈소스 조합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도 마찬가지로 하드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겠지만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도 그냥 난 조금만 공부하면 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 스택이나 그런 것들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기술 장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쉽게 넘어가기는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하드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빅데이터가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소스에 관련된 구성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아까도 뭐 수돗물 얘기 막 나오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카프카 같은 걸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컴퓨팅이라든가 이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정제해 가지고 넘기는 거죠. 그런 거 넘길 때 뭐 스파크라든가 프레스토, 트리노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나이오,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픈소스로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RDB, DB,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뭐 미나이오나 뭐 MySQL 써드리긴 했지만 뭐 포스트그레나 여러 가지 RDB도 있고요. 또 미나이오뿐만 아니라 오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픈소스들이 구성돼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이라든가 이게 프레젠테이션 분석이라든가 UI BI죠.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슈퍼셋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셋은 무료 BI 툴이거든요. 그런 BI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블로나 그런 것도 상용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분석 툴이죠. 아까 말씀드린 모아야 분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은 이게 파이프라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집해서 정제해서 적재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보내주는 거. 그것도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는 전체적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그런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키클라, 프로메티스, 그라파나 이 정도가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많이 쓰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이해라고 돼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오픈소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에서 가장 크게 바라봐야 할지 뭐냐? 대부분 오픈소스는 공짜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는 무료라고는 약간 다르긴 하기 때문에 이런 GPL 계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뭐지만 내가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때 다시 배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픈소스 너무 복잡해 그러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오픈소스를 해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오픈소스 어떻게 썼어?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 쓰게 되면 그걸 이제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사용도 있고 무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 소스를 오픈소스로 분석해가지고 뭐뭐 썼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무료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서비스도 찾아서 우리 서비스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